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KBS 성공예감에서 제가 한번 출연을 한 적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악플이 없다고 그래서 부동산은 워낙 계급투쟁이자 이데올로기가 되다 보니까 8할을 넘어서 9할이 악플이라서 저도 악플이 없는 데 가서 좀 제 생각을 좀 전해드리자. 그래서 선뜻 나오게 되었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이제 특히 아파트 시장을 말하는 거죠. 불안한 반등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주택 시장의 특성은 이중양극화예요. 그래서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간의 양극화가 심합니다. 이 전세 사기 후폭풍으로 다세대 다가구 쪽은 거래도 안 되고 또 전세도 안 나오고 이런 약간 소화불량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파트는 그나마 지금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 또 하나의 양극화의 문제는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제법 반등세가 지금 강한 편이고요. 수도권도 뒤따라 올라오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하지만 지방은 여전히 지금 표본 통계로 보면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면은 흔히 말하면 이제 바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닥을 뭐 이렇게 다진다, 이건 약보합세를 말하는 거고, 바닥을 지난다, 그거는 보합세를 말하는 거고, 바닥을 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강보합세를 말하는 건데요. 전국으로 본다면은 지금 바닥을 지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지방은 당연히 바닥을 더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서울은 지금 바닥을 이미 지났죠. 뭐 어떤 통계를 가져오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이 통계를 뭐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이걸 이제 지록이마라고도 표현하는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이 실수요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바닥 시세에 어떻게 하면 근접한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평론가적 입장에서 보면은 전국 주택 가격으로 보면요, 아직 바닥 치려면 멀었습니다. 더 빠져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단독주택 사시나요? 빌라 사실 거예요?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택 가운데에서 지금 1200만 채 정도가 아파트거든요. 전체 주택의 64%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시장을 볼 때는 저는 최대한 좀 장바닥 시세에 근접한 통계, 가장 중요한 게 저는 2층 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그 다음에 부동산은 실거래가 지수, 그 다음에 KB선도 50지수, 여기 이제 선행성을 띠고 있는데요. 지금 상반기에 아파트 실거래가가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반기 통계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5월 통계까지는 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통계를 보면은, 전국이 한 3%, 수도권이 5.2%, 서울은 7.7%가 올랐어요. 이게 이제 서서히 이제 샘플 통계를 할 수 있는 매주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표본 통계인데, 이 표본 조사 통계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은,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언제가 바닥이었냐면 작년 크리스마스 때가 바닥이었죠. 전국 수도권은 올 1월이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1월부터 올랐고 전국은 2월부터, 수도권도 2월부터 올랐어요. 이게 서서히 반영되는 거예요. 시차가 얼마 정도 나요? 지금 서울은 4개월 나고요. 수도권은 5개월. 아마 전국은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날 겁니다. 도대체 집값이 뭐가 반등이 왔다는 거고, 아니 뭐가 이게 올라간다는 거고,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통계를 쓰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통계에 속지 말라, 통계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는 좋은데, 여러분들은 평론가가 아니라 부동산 실수요잖아요. 실수요자면은 실수요자답게 거기에 맞는 지표에 더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2층 가구 이상 대단지, 그 다음에 아파트 실거래가, 그리고 KB선도 50지수,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상반기에 실거래 가격이 제법 많이 올랐거든요.
서울은 6월 잠정치까지 보면요 9% 올랐어요. 그게 아마 8월 15일 날 6월 달 통계가 나올 건데. 바닥에서부터 9%. 그렇죠. 올 들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서히 통계에 반영되면은 아마 시장이라는 것은 관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이 경로의 의존성이라고 경제학에서 표현하는데 경로를 한번 잡으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속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간 단위로 보면은 제가 지난주 거 보니까 서울이 0.09% 올랐던데요. 0.1%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상승률이 조금 높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상반기에 오른 게 이제 반영이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통계는 뭐냐면은 이게 실거래가입니다. 아마 하반기 되면은 상반기보다는 이 반등 탄력이 떨어질 겁니다. 소강 국면으로 간다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미 상반기 때 싼 게 다 팔렸잖아요. 그다음에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죠. 미국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역전세난도 있죠. 그리고 뭐 건설사 PF 문제 이런 것도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이 지금 상반기에 제가 잠정지수까지 하면 9% 올랐다고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하반기도 9% 올라? 그러면 18% 오르는 건데? 작년에 서울 아파트가 22% 하락했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강하지는 않아요. 반등세가. 예, 그래서 아마 지금은 상승세로 보시면 안 되고요. 반등세라고 보시면 더 가까울 것 같고, 뭐 충분히 재차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너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저는 통계와 시황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요? 그거는 지표를 뭐로 쓰냐 따라서 다르니까요. 갖다 붙이기 나름. 네, 맞습니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그리고 이게 장바닥에 움직이는 것보다 한참 늦게 가서 그게 반영이 되니까요. 지금은 서울 기준으로 보면 약간 벼락 같을걸요? 싼 게 없잖아요. 바닥에서 10% 20% 올랐어요. 그걸 덜컥 사신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이제 보면은, 통계를 보면은 이제 갓 꿈틀꿈틀거리죠. 근데 이미 있잖아요. 실거래가는 벌써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평론가인지 실수요자인지 분명히 스탠스를 하라는 거예요. 스탠스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구매자의 입장에서. 예,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제발 평론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시점이 다르니까. 예, 시차가 너무 나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분석하는 순간 구버전이 된다. 요새는 아파트 시세를 단톡방이 결정한다. 시장은 저 300m 달아나고 있는데 나는 300m 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시장을 분석해요? 늦게 쫓아가니까. 백미러 보고 운전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속자 생존 시대, 적자 생존이 아니라 속자, 빨리 따라가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다. 그래서 옛날 오프라인 시절의 어떤 그런 부동산을 대하는 태도, 분석하는 태도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을 분석하는 그는 분명히 저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정보에서. 패스트 팔로워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예. 일부 보면 좀 착시 현상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실제 거래된 것도 있고. 그런데 한 세 가지 정도를 보셔야 되는데 이 주로 강남은 초고가죠. 그렇죠. 그냥 고가가 아니라 초고가입니다. 그들만의 리그죠. 예,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수입도 줄은 분도 많지만 그들만의 리그는 오히려 뭐예요? 재산을 불린 경우도 많죠. 두 번째로 이 초대형일 겁니다. 초대형이라면. 그러니까 뭐 60평 넘는다든지 아마 금액이 굉장히 비쌌을 텐데 그동안에 대형 아파트는 공급이 없었어요. 우리가 공급이 가장 많았을 때가 2010년입니다. 이때 주로 베이비 부머의 순환사였잖아요. 베이비 부머가 주로 아파트 평수 키우면 노후가 보장된다는 이른바 아파트 로망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다리가 무너진 게 2010년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때 전국의 중대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무려 전체 입주 물량의 33%, 작년은요 5.6%밖에 안 돼요. 이 희소성 때문에 일부 그렇게 오버슈팅된 거래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착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언제 거래됐냐는 거예요. 언제 거래됐냐. 그 요번 거래가 아니라 그 이전 거래가 언제 있냐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보셔야 돼요. 보통 서울 아파트나 전국 아파트 고점이 언제냐면은 2021년 10월이에요. 그럼 2010년도에 별로 거래가 없었어요. 그럼 거래가 가령 19년도에 거래됐다. 한참 올라갈 때 거래가 없다가 이번에 만약에 새로 거래가 됐다면은 그 신고가가 진짜 신고가예요? 찍혀 보이는. 그래서 거래가 많지 않은 곳에서 신고가는 조금 착시 현상을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거래가 됐는지 그걸 이제 보고 판단하는 게 좋죠. 이게 이제 과잉 일반의 오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가 찍었으면 우리나라 가면 전체 지금 주택 시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지금 실거래가로 보면은 5월까지 나왔거든요. 네. 제가 2021년 10월이 고점이라고 그랬죠. 그때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서울 아파트는 왔냐면은 81% 정도 회복했어요. 그래도 꽤 많이 회복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시세냐면 2020년 8월 시세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직 20% 정확하게 한 19% 정도 회복이 안 됐죠. 근데 신고가가 왜 나와요? 한두 개 사례를 너무 일반화하면 안 된다고요. 약간 그런 특수한 거래다 이렇게 해도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어떻게? 굉장히 위험한 분석이죠. 매매하고 전세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입주 물량 괴담이 많이 회자됐죠. 6월 달에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전세값 빠지고 매매값 빠진다고 그랬는데 6월 달에 한번 보세요, 통계를. 그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오히려 입주 물량은 뭐로 보셔야 되냐면 그 월보다는 분기별로 보는 게 나아요. 미리 내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매매하고 전세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 집주인들의 어떤 심리적 특성과도 맞물려 있는 거예요. 전세는 잘 생각해 봐요. 입주 물량이 많으면 어때요? 가격이 빠지죠. 왜 빠져요? 이게 이제 가격 순응자라고 표현합니다. 가격 수능자. 프라이스 테이크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냐면은 집주인들이 시세대로 내놔요. 왜요? 2년이나 4년 뒤에 전세값을 올릴 수 있잖아요. 한 번 팔아버리면은 아예 회복 기회가 없는 이 매매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입자한테 돈을 덜 빌려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집주인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어떤 흐름에 순응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매매 시장 그렇지 않죠. 매매는 세 가지 심리적 특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손실의 피입니다. 싸게 이렇게 팔려고 그러지 않아요. 두 번째, 주식에서 많이 얘기하는 처분 효과. 좀 이익 나면 금방 팔아버린다는 뭐 그거죠. 예, 뭐 손해보면 오랫동안 갖고 있고 하는 어떤 그런 처분 효과도 부동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유용한 하나의 심리적 특성입니다. 그건 논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 기대치죠. 최근에요. 논문을 봅니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통화량이라든지 어떤 유동성 지표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가령 M2라고 그래서 광의 통화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 이런 담보대출 하고 또 과거 시세하고 또 혹은 미래의 어떤 그런 기대 가격 이 네 가지 지표로 보니까요. 여기 1% 늘어날 때의 집값의 영향을 보면 가장 큰 게요. 미래 기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이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게 집단화되면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건 뭐라고 그래요? 이게 집단적 자기 실현적 기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뭐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심리학에서 말하는 뭐 로젠탈 효과 이런 거하고 또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그 매매 시장은 전세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많다고 그래서 무조건 집값이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논리예요. 그렇잖아요. 최근에 뭐예요? 반포에 원베일리 입주하면서 전세 가격이 늦게 올랐단 말이에요. 반포를 보면요. 최근에 얼마 정도 올랐냐면은 6월 셋째 주 이후에 계속 지금 수초구 전세값이 오르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은데 전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역전세하는데 왜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작년에 전세값이 매매보다 더 폭락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맥락적 사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 도식이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이 어떻게 보면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22%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표본 통계, 샘플 통계는 이거보다 좀 하락폭이 덜해요. 작년에 부동산은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에 매매가 7.7% 빠졌어요. 전세는 마이너스 10% 빠졌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신규 계약 중심으로 전세 실거래가는 어느 정도 빠졌어요? 더 빠졌겠죠. 25%, 26%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작년에 인플레이션도 감안해야 되죠. 실질 전세 가격, 실질 매매 가격도 감안해 보면은 어떻게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얼마 정도 나타나냐면 소비자 물가가 5.1%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가 21% 하락했는데 여기다가 뭐예요? 5.1%를 더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실질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27% 빠졌다는 거죠. 전세는 얼마나 빠졌겠어요, 그러면은? 30% 더 빠졌죠. 그러니까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역전세난에도 불구하고 매매와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작년에 이른바 사실상 IMF 이후 가장 큰 폭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악재 가운데서도 시세가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면은 호재가 별로 없어요. 물론 1.3 대책도 나오고 그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도 나왔고 뭐 10억 담보대출 금지 조항도 폐지된 건 있죠. 그죠? 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작년에 집값이 미국발 고금리 쇼크로 인해서 한마디로 대폭락이 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악재인데 불구하고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장을 보시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전세는 좀 중요한 거는 맞지만 매매는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금리라든지 정부 정책이나 수요자들의 심리 상태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한 해 입주 물량이요 한 30만 가구 뭐 25만에서 한 30만 가구 정도 뽑으면은 전체 아파트 물량이 한 2% 정도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러면은 2.2%들은 그 정도 물량이 입주하는 거다. 어느 순간 2.7% 입주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그러면 집값이 빠져요? 안 빠지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입주 물량에 초점을 맞춰버리면은 지금 이 부동산 시장,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해석이 안 돼요. 오류에 빠져서. 전세값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론 전국은 아니고 물론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서 그동안에 어때요? 강남에 뭐 입주 물량이 뭐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전세도 빠지고 매매도 빠진다는 그동안에 그런 얘기 많았죠. 네네. 지금 현장 한번 가봐요. 그 얘기 맞는지. 지금 시장 반등세라고 그러죠. 반등세가 원래 어디부터 시작됐냐면은 원래 낙폭 과대 지역부터 시작됐어요. 서울에서는 노원, 송파, 강동부터 시작됐죠. 근데 지금 이게 강남으로 옮겨 붙었잖아요. 그러면 왜 입주 물량이 그럼 많은데 강남에서 왜 그러면은 매매나 전세나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단순 도식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종합 사고 능력이 필요한 거고 부동산은 1차원 방정식이 아니니까 이게 다차원 방정식이니까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 하나만 갖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빠지면은 시장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종합 사고 능력이 필요한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분양이 답이다 그랬는데 요새는 분양이 답이 아니에요. 분양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쵸. 네. 싸지도 않아요. 최근에 3년 동안에 분양가가 29% 올랐어요. 분양이 더 이상 로또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주변 시세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곳이 아마 규제 지역일 겁니다. 규제지요. 강남 3개구하고 용산 정도는 그나마 분양을 받으면은 흔히 말하면 돈이 좀 될 것 같고 나머지 지역은요 주변 시세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요. 분양가가. 네. 그러면은 이 분양받는 것도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주변 시세보다 한 10% 정도는 싸야 되거든요. 그게 메리트가 있는 거고. 그래. 그죠. 가격 메리트가 없으면은 별로 지금 굳이 분양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 비규제 지역에서는 규제가 다 풀려가지고
과거에는 이 분양시장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형성됐었거든요. 지금은 누구든지 다 들어오잖아요. 옛날에는 뭐 가령 아빠가 세대 주면은 아빠 통장밖에 안 들어왔는데 지금 엄마 통장 들어오죠. 아들, 딸 통장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수요가 절반인 시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왜?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린 이른바 가수요 시장이 어떻게 보면 들어온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이게 당첨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뭐 선당 후곰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먼저 당첨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라. 저보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당첨되면 어떡해요 얘기하길래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100대 1 되려면요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100대 1 정도 오면은 될 것 같죠. 마라톤 경기 한다고 생각해 봐요. 1000명이 뛰어서 그 안에요 10명 안에 들어야 돼요. 국가대표 정도 되어야 그 정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 뛰어가지고 1000명 달리면 아마 500등 안에도 들어가도 잘했다고 그럴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도 해요. 뭐 당첨이 되려면은 조상 그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거북선에서 우리 조상님이 아마 3년 정도는 노를 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분양은 가점이 아주 높은 신분들 빼고는 내 집 마련 전략에서 그냥 하나의 선택으로 집어넣어야 되지.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는 이게 내 집도 장만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고점 대비해서 내가 오히려 싼 급매물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근데 집이 꼭 필요하신 분들만.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별로. 약간 계륵 같다고 보는 거죠. 이게 예측이 안 되죠. 정부가 지금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 가운데서 25만 가구 정도를 이제 조사를 하겠다. 주로 무량판이라고 있잖아요. 무량판이 뭐냐? 양자가 이게 대들보 양자입니다. 대들보가 없이 뭐예요? 기둥으로만 이 상판을 지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뭐 건축물이라고 보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주차장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위험성은 적을 것 같아요. 대단지 가보면 어때요? 보통 주차장이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공원 같은 데 있죠. 네네네. 길이나. 네. 이런 거는 관계 없는데, 문제는 이 주구동이 하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말하자면 주구동하고 주차장이 같이 돼 있거나 아니면 주구동에 이런 이제 무량판으로 이게 설계한 시공한 곳이 이제 문제죠. 이게 몇 개 정도 되냐면은 이게 한 105곳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부실공사로 드러났다는 골치 아프죠. 근데 지금 무량판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 많이 쓰고 있고, 또 이게 주차장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보가 없다 보니까 기둥만 있잖아요. 그럼 시야가 트인단 말이에요. 근데 공사하기도 좀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고 굉장히 좋은데, 이게 부실공사, 철근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들어갔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만약에 철근이 제대로 안 들어갔다, 이런 이제 평지 풍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부실로 드러난다면은 일단은 뭐 시공사가 일단은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령 뭐 계약 해제권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이미 입주하고 있어. 근데 그다음에 중도금 대출이자도 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또 가격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해지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골치 아파요. 상당 부분이 어떤 그런 파장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아마 여러 가지로 가이드라인으로 좀 뭐 어떤 기준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옛날에 우리가 200만 호 공급 쇼크 때 그때 뭐 신도시에 뭐 모래 뭐 바닷모래 있었죠. 일기 신호신. 바닷모래 사건 못지않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지금 시장이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지나가 봐야 돼요. 다만 불안 요인이자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은 맞죠. 상승률.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을 안 하면요,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승 요인이죠. 그러니까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를 구분해야 돼요. 실제로 있잖아요. 2012년에 하우스포 사태가 극에 달했거든요. 그때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8만 가구밖에 안 됐어요. 지금 25만 가구, 30만 가구 하잖아요. 그럼 그때 입주 물량이 없었을 때 왜 이렇게 급락이 왔어요? 다른 요인이 더 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불안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공급 부족보다요, 공급 부족이라는 불안 심리가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 심리는요,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키우거든요. 때로는 이 불안 심리가 공급 부족 그 자체, 실체를 압도할 정도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지난 정부 때 집값이 그렇게 오르는 거는 언론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공급 부족 얘기가. 그게 일종의 어젠다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내리를 누른 거잖아요. 바로 그게 공급 유발을 공급 부족이라는 불안 심리를 유발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불안 심리가 생기지 않도록 결국은 민간이 만약에 공급을 제대로 못한다면은 공공에서 좀 나서서 어느 정도 이게 보완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